자, 오늘은 293페이지 데카르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는 복습하고 한 주는 좀 진도를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뭐 복습할 때가 복습 범위가 지금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오늘 이제 데카르트, 그 다음번에 이제 로크까지 이 네 명의 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만들어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이 내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9세기, 아니 18세기, 17세기 이후에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기계에 불과하거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또는 이제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물리적인 사실인데 그 물리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신체도 여전히 원자 또 원자의 배열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나의 살을 만지고 나의 기억이라든지 나의 감각들, 이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생생하다고 느끼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철학자들이 떠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죠.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은 물질의 배열이기 때문에 뭐 죽으면 원자들이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종교 신학자들이든지 아니면 철학자든지 인간이 단순하게 원자의 배열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 그러면 그게 아니면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죠. 이제 그 자아 정체성 문제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증명의 문제 또는 구축의 문제 또는 이제 이 구성의 문제로 바뀌게 돼요. 아니면 없으니까. 엑스레이 찍어봐도 없고 MRI 찍어봐도 없고 뭐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감정들은 전혀 스캔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런 어떤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 내놓은 사람들이 그 근대에는 데카르트, 로크, 뭐 제가 이제 이천자 쓸 때도 계속 강조하지만 그 빈서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 DNA가 있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서판이다, 백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점들이 찍히느냐, 어떤 경험들, 어떤 기억들이 이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과 나와 다른 어떤 타자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점이 찍히는 그 경험이 필요한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빈서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철학자는 다 내면성이라고 얘기해요. 내면성 또는 이제 내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가슴을 풀어 헤쳐보세요. 내면성, 내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플라톤부터 이제 조금씩 구축해 나가는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플라톤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러니까 없던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후대 철학자들이 조금씩 자기 생각들을 이제 덧입혀서 이 내부와 외부 또는 내면성 개념들을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17세기 이후에 근대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을 아우구스티누스나 플라톤으로서 이제 이어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또 이것들을 발전시켰는지 이런 내용들을 데카르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책 읽으세요. 책이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책을 아끼셔도 안 되고. 책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비싼 책이긴 한데 그래도 그 옛날에 저희 세대에는 막 영어 사전 외우고 찢어갖고 입에다 넣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으면 또 하나 장씩 찢어갖고 입에다 넣으시면.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할게요. 그렇게 바보스럽게 왜 공부를 했나. 자, 293페이지 보시면 그 데카르트의 가장 이제 중요한 태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내부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 줄에 있는 것은 근본적인 반성성 또는 이제 코기토, 그다음에 이제 신의 존재 증명,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출발점,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장소 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반성성, 지난 시간에 이제 반성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하고 그 비판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반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우리 어떤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닦을 것인가 또는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반성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기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각한다,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 이제 앞에서 플라톤의 이제 생각과 또 이제 데카르트의 생각을 좀 비교를 해 가면서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94페이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치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운데 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우주 사물의 질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질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치유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죠. 우리가 이성적인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이성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신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완벽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이제 100%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 다 뭐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그 닦은 거울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비출 수 있을 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거울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이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성. 그래서 이게 이제 원죄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성을 발휘하고 있는 주체가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완벽한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근본적인 어떤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정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 어떤 욕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어떤 감정 상태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이런 어떤 완벽한 메커니즘으로서 이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방해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그 물음들이 제기가 됐을 때 데카르트는 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가 갖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숙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신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을 통해서 분명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 또 그 물음에 대한 어떤 답변들이 이 데카르트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그런 이해를 제시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29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데카르트는 이제 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새로운 이성.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새로운 이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어떤 속성까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완벽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왜 실패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데카르트의 방법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규명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뭔가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성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능동이성, 고대에서는 능동이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동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수동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
이제 추론 뭐 하는 이런 어떤 능력들을 수동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지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성은 자, 이 능동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능동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직관 또는 이제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에 대한 직관이고 뭐에 대한 통찰인가? 이것도 이제 관조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건 이제 신 또는 이제 그 우주 질서, 자, 우주 질서에 대한 통찰,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능동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진정한 이제 인간, 또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으려면 이 능동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절하게 기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만 인간은 신과 조우할 수 있다, 신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에서는 지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지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그래서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거는 이제 뭔가 계산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을 만나는 거죠. 신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내부에 있고 영혼에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성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데카르트는 이제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고 있어요. 이런 이성, 이런 지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아무리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고, 저거를 이성으로, 이성에 대한 정의로 삼으면 백전백패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에서 동양 철학 공격하는 포인트가 또 저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극이라든지 뭐 도라든지 뭐 태극이 아니 뭐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들이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고, 또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런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17세기 이후에 이제 그 기계론적인 사유, 그러니까 저런 형이상학적 사유보다는 물리 화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세계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명석하고 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이상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주제, 뭐 신이든지 뭐 자유지든지 아니면 영혼, 이런 어떤 문제들을 전통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저렇게 뭐 관조라든지 아니면 뭐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경물치지처럼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추구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 과학적인 또 계몽적인 이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성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이제 했던 것이 바로 데카르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데카르트도 신을 증명한다고 그랬는데, 예. 수동 이성만 가지고 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수동 이성만 가지고는 신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예.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신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신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완벽한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것의 원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원형이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뭔가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원형으로서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관조를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저렇게 이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플라톤 향연에서는 이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사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왜 이런 결핍, 왜 이런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느냐? 뭔가 형이상학적인 그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미의 이데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이 자꾸 뭔가 그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것은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끌려가는 거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려면 뭔가 그것을 끌어당기는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게 이제 그 미 자체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 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로 하는 필로고, 지식 지혜는 소피아거든요. 그래서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그 자체의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왜? 인간은 그런 것을 사랑하도록 결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어떤 원점으로서 그 신에 대한 것. 근데 이제 그 신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신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고, 어떤 존재 궁극적인 출발점 또는 그런 원형으로서 이데아로서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성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관련해서 데카르트는 이제 295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 과학적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현적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를 아는 것은 사물의 올바른 재현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성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리프레젠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현. 이건 이제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그림하고 또 모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이것을 나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일어는 이제 포어슈텔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어라고 하는 말은 앞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슈텔링은 이제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고, 내가 앞에다가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봤던 거, 내가 기억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재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카르트는 이성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 재현의 방식, 다시 말하면 사물을 모사하는, 묘사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이성의 이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9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실제 재는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전에 실제라고 하는 것은 나 밖에 있는 어떤 우주 질서라든지 뭔가 초월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데카르트는 이거는 이제 내가 구축해야 되는 거,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내가 재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전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것인데, 이걸 이제 생각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아이디어라고. 그러니까 이데아에서 아이디어로 바뀐 거죠.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플라톤에서 이데아는 신적 존재죠. 인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인데, 아이디어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자, 이게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이성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뭐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심리적인 내용물이고, 그것이 정신적인 사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누가 판단을 내리냐면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성의 문제는 내가 이것이 정말 생생하고 명석하고 판명한 것인지를 내리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충족이 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이고 이제는 비실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죠. 자, 플라톤에 있어서 실제는 초월적인 것이고 이데아고 아주 궁극적인 것이었는데, 자, 데카르트는 이걸 완전히 180도 바꿔버려요. 자,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고, 그것을 내가 참이라고 믿는 정당화된 신념이죠. 정당화를 내가 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세계 사실이고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실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일단 내면성으로 들어가고 내부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적어도 플라톤이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외부 실제가 나의 마음의 거울에 생생하게 비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밖에 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생각의 그림들,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밑그림들이 이제는 세계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명석한 관념,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아주 근거 있는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에비던스라고 이야기하는 명증이라고 부른 사태가 있는데, 자, 모든 지식은 확실하고 명증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명증한 인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식하는 거죠. 명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명등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은 이제 내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데아가 붕괴돼 버린 거죠. 이데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데아 역할을 이제 내가 하는 그 재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내리는 그런 확실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97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코기토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코기타레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이 코기타레라고 하는 말은 구축 수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음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우주 질서를 내가 온몸에 포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저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가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생각이다라고 지금 의미가 바뀌어 버린 거죠. 자, 여기서 능동이성에서 생각,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질서를 포착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그림들을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 그걸 어떻게 배열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말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위에 보시면 수집되고 함께 모여있는 질서다.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외부에 있는 어떤 신적 질서, 우주 질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퍼즐들을 이렇게 뭐 구슬을 끼워서 뭔가를 만드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9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 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이성에 대한 생각, 이성에 대한 생각이 재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서처럼 새로운 어떤 육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더 이상 육체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매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영혼과 육체 이원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새로운 육체, 영혼, 이원론이요. 자, 그전에는 뭐가 우웅하는 소리가. 자, 플라톤은 처음에 이제 장소 개념을 얘기했죠. 장소 개념은 이제 그리스 말로 토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에게 이 육체가 있고, 이 육체 어디엔가 신이 현현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영혼이다. 이제 푸시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은 이 육체 속에 어디엔가 이제 있어야 되죠. 어디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이 개념을 완전히 전복을 시켜요. 자,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거는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기계고 태엽이고 먼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기계나 태엽이나 먼지 속에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신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플라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육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런 신을 만날 수 있는, 아구스틴도 마찬가지죠. 신을 만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의 장소, 공간들을 육체 속에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예 딱 구분을 하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신을 받아들이거나 정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영혼 육체 이혼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곳에 나타난다? 이거는 거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안에 육체죠. 영원한 거, 어떤 신적인 질서 또 인간의 어떤 그 이성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완전히 구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혼과 육체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은 지금 298페이지, 아니 300페이지 그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보시면 플라톤의 영혼이 초감각적인 것에 몰입함으로써 영원한 본성을 깨닫는 반면 데카르트의 영혼은 육체적인 것을 대성함으로써 비물질적인 본성을 발견하고 긍정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육체적인 것을 대상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완전히 기계적인 것이고 완전히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기계적인 것들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이 영원하고 비물리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그 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 번째로 새로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이제 301페이지에 있는 새로운 이성관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2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가운데 부분, 인간의 최대 만족은 바로 이제 이성의 헤게모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성의 헤게모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의 지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제 똑같은 것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수도화 철학자들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문단 이제 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성의 헤게모니는 세계에 대한 어떤 통찰의 헤게모니다. 곧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온다는 통찰의 헤게모니다. 이것을 알므로써 현인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섭리적 질서 속에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개인적 욕구나 욕망을 증진 또는 좌절시키는 것이기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짓된 신념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대에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헤게모니, 다시 말하면 이성의 자기 지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성의 자기 지배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 사실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누가 죽고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고통이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가장 큰 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신의 섭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거나 아니 이것에 대해서 막 부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의 섭리를 따르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욕구나 욕망들을 제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는 거니까. 지금 어릴 때 이제 그러잖아요. 그 세뱃돈 받으면 엄마 아빠가 뺏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엄마 아빠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통장에 넣어가지고 불려주려고 하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뺏긴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띵깡을 불거나 아니면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순간만 보니까 이게 나한테 고통이고 이게 나한테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막 욕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거짓된 독사를 만들어주는, 거짓된 어떤 견해들을 만들어내주는 건데, 자,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네가 시집갈 때 아니면 뭐 결혼할 때 돈을 1억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5,000원짜리 뺏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거 알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생명보험, 암보험 들어놓은 거 있는데, 제가 이제 60살까지 집어 넣으면 5천만 원이더라고요. 들어가는 돈이. 근데 이제, 죽으면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을 일단은 플러스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돈 내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1억을 받을 거를 모르고 이제 아깝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안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안 넣어가지고 제가 뭐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겠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의 섭리에 대한 그 스토아 학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순간에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나 욕망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앞으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를 보면 이성이 욕망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이성이 통제력을 가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우리가 막 지금 이 순간에 막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상태들을 컨트롤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성의 통제를 갖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성의 헤게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구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봐라. 전체적인 거를 봐서 이것이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가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보면 303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걸 이제 주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지주의. 자, 모든 그리스인들이 이 주지주의 전통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 이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헤게몬이고 또 질서에 대한, 통찰에 대한 헤게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주 질서라고 하는 게 있고 태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이 리라고 하는 어떤 세계 원리에 의해서 전부 다 순차적으로 또 계통적으로 질서 있는 어떤 세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알면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이것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주지주의 전통에서 어떤 윤리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데카르트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304페이지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보죠. 자, 데카르트는 새로운 윤리학을 어떻게 도입하냐면, 자, 데카르트는 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설명을 도입한다. 똑같아요. 합리적 지배는 물론 통찰을 요구한다. 자, 그러나 흥미롭게도 데카르트는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달리 그의 윤리학을 물리학에 기초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기초시키긴 하지만 그 이성이 어떤 초월적인 우주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 기초를 짓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밑에 세 번째 보면 이제 선의 질서에 대한 모든 고대적 관념을 공허하게 만드는 어떤 것에 대한 통찰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정신이 기계적인 물질의 우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다. 자, 이 우주는 결코 사고나 의미의 매체가 될 수 없으며 표현의 차원에서는 죽은 우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가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세계를 사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는 침묵해요, 계속. 우주는 우주의 질서를 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헤쳐나갈 수도 없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주에다가 어떤 사고나 의미나 인격적인 의미를 투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짓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305페이지 베버는 세계의 주술화 또는 우주의 중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7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태도죠. 우주는 공허하다. 우주는 신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장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은하계와 같은 별들이 1000억 개가 있고 그런 어떤 1000억 개의 별들이 또 어디엔가 또 수천억 개 놓여 있는데 거기서 과연 인간이 뭔가, 거기서 과연 인간이 의미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우주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쓸모없는 그런 어떤 짓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05페이지 위에서 둘낸 6번째 줄 보시면, 자, 우리의 신체와 생각 사이의 인과적, 기능적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일상적 감각의 혼란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보았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우주를 수단의 영역으로 파악함으로써 목적의 설정자로서 우주를 탈신비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윤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체와 생각 사이의 기능적인 연관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윤리학을 물리학에 기초시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감정들을 자, 물리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계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전혀 풀 수 없고 우리 신체에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마음이 아플 때 목사님 찾아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약국에 가서 약을 먹으라는 거죠. 데카르트의 생각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몸은 왜 그러냐? 몸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야지 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의 영혼은 고결하고 숭고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라든지 뭐 형이상학, 뭐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자, 신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제 도구적 통제 영역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구적 통제 영역으로 본다. 우리 몸은 통제하는 거죠. 약으로 통제하고 물리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번째 키워드인 그 새로운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그 옛날 윤리학은 신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주지주의적인 관점을 통해서 신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들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의 공사상이죠. 이 세상은 공이다. 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공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욕구나 욕망도 생기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차를 갖고 싶은데 저것도 그냥 원자의 배열에 불과하다. 정말 이쁜 옷을 보면서도 저건 그냥 원자의 배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게 다 공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어떤 신의 섭리, 이 주지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순간 그런 욕구나 욕망들이 이제 완화되고 그것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윤리학이다라면, 데카르트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행위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게 될 때 그거는 몸의 문제다. 그리고 신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신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의학으로 해결해야 되고 화학으로 해결해야 되고 물리학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푸닥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제천 의식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섭리를 끌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이거 신체가 아프고 욕망이 생기는 것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고장이거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적으로 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7페이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성이 정념들을 지배하는 것, 정념들은 이제 우리의 감정들인데, 이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정념들을 정상적인 도구적 기능 아래 붙잡아 놓을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감정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가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성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이성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 통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잘못되어진 메커니즘을 수정할 것인가, 고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DNA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뭔가 신체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 DNA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경화학적인 그런 어떤 작용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생물학의 문제이고 물리학의 문제다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 이제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30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이제 보시면, 자, 데카르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념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스토아 학파에서는 정념을 제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정념이 우주 질서를 아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꾸 괴로움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만 돌아가면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들, 뭐 그게 어떤 욕구나 욕망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이 원래 주어져 있는 메커니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선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07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데카르트는 이렇게 요약한다. 모든 정념의 효용은 오직 자연이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가르쳐준 이를 의욕하고 이와 아울러 그 의욕을 견지하도록 마음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일상생활의 긍정과도 연관이 돼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는데 이제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의 긍정이다라고 하는 거, 이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는데, 자, 이제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정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공인하느냐 공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데카르트 이전까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들은 사탄에 속해 있어요. 악에 속해 있어요. 왜냐? 신의 섭리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 거죠. 그런 욕구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거를 먹고 싶어하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습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령은 항상 신의 선을 이룩하는데 방해물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욕의 인간 또는 이제 욕구의 인간,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원죄 개념이었죠. 인간의 의지, 이 의지라고 하는 게 박약해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데카르트는 이제 180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념이,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자, 일정하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으로 돌아간다라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또 이제 307페이지 가장 마지막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위대한 영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념들을 이제 위대한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들이 인간에게 훨씬 더 어떤 행복한 삶, 승리의 삶 또는 거룩한 삶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견인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전에는 이성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 자, 여기서는 위대한 영혼은 정념 또는 정념을 지배하는 이성, 그러니까 정념이 없는 이성이 아니에요. 정념을 지배하는 요성이거나 정념을 통제하는 이성이 위대한 영혼들로 이제 찬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3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정령이 강할 뿐만 아니라 격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스토아 학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스토아 학파의 목표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념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학의 그 태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데카르트는 어떻게 우리가 정념을 통제할 것인가, 이걸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 자유로운 어떤 정념들을 잘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08페이지 밑에서 그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두 번째 문단 이제 끝에 부분 보면, 자, 반대로 정념을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길들여지면 정념은 때로 과도해질수록 그만큼 더 유용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종속시킬 수 있다라면 그 의지가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우리는 위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다,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제 그렇게 된 이제 이유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섯 번째 키워드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인데 309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시면, 자, 인간 존엄성의 명제. 자, 이 인간 존엄성의 명제가 이제 이 데카르트 이후에 근데 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칸트도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철학적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 존엄성. 인간이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소중한가? 인간이 왜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존엄성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전에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딱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을 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데카르트는 신이 죽은 사회에 태어난 거죠. 신이 없는 사회에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그 원칙들 중에 하나가 이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성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신의 섭리가 없기 때문에 이성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고, 그럼 인간에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인간의 정념만 남아있는 거죠.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해주는 것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성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동 이성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 통제되어 있는 형태의 정념이다.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위대한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잘 밝혀주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이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위에 있는데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념과 떨어져 있지 않는 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제 그 정념을 짓밟아 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제거하는 이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념을 잘 버물리고 그것을 잘 케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 배려하는 그런 어떤 이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게 이제 그 309페이지 밑에서 둘, 셋, 넷, 여섯 줄 보시면 그러나 인간적, 자연적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합리적 통제가 탈주술화된 물질 세계에 대한 정신의 지배를 의미한다면 선한 삶의 우월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선한 삶을 성취하려고 하는 영감은 행위자가 합리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학적인 시대에서는 인간은 더 이상 그런 그 신에 대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삶의 우월성 또는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제 영감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이제 인간의 감정, 인간이 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존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이제는 자신의 어떤 정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310페이지 둘, 넷,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데카르트는 이걸 이제 고결함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결함. 영어로는 이제 제너러시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결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17세기 유행했던 이제 명예윤리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정들에 대한 예우 또는 이제 존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데카르트는 이제 고결함, 제너러시티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념으로 압축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결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고결함이라고 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또 선한 삶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선한 삶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영감 이런 것들을 고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제너러시티라고 이야기하면 뭐 돈을 많이 나눠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우하는 것 뭐 이런 의미를 지금 현대적으로 갖고 있는데 데카르트가 17세기에 썼던 이제 용어의 핵심적인 정의는 이런 거죠.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떤 의욕, 분투, 투쟁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성이 아니라 정념에서 나오는. 아, 정념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면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데카르트와는 달리 플라톤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적인 것이 내면성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데카르트는 그 내면성의 가장 출발점은 이 정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념이 아니라 이제 이성적으로 통제된 정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부합하고 자연에 일치한 어떤 정념들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절하는 거.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새로운 윤리학이고. 근데 이제 그거 이성을 통해서 정념을 조절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적 이성이 아니라 메커니즘, 그러니까 과학적, 기술적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거지 그 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런 이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311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존엄과 자기 존중의 의식에서 자신의 원천을 발견하는 합리적 통제의 윤리는 이게 이제 새로운 윤리학이죠. 명예 윤리 정신의 어떤 것을 내면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이 명예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뭐 전쟁이나 전투에서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공적 공간에서 명성을 얻는 것과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스토아파에서는 이제 정념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뭐 선한 영혼의 조화, 고요를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선한 영혼의 조화와 고요를 강조하는 건 똑같아요. 데카르트하고 스토아파하고 고대하고 데카르트하고 똑같지만 정념으로부터 자유냐, 아니면 정념을 이용한 자유냐, 이게 좀 다른 거죠. 스토아파에서는 정념으로부터 자유, 정념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면 데카르트는 이제 정념을 통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고요함, 조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위대한 영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내적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부분 보시면 위대한 영혼들, 뭐 아주 세고 강력한 이성의 힘, 뭐 격렬한 정령, 이게 이제 다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개념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 우주 질서를 그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경물치지하는 그 리에 대해서 뭔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정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달랠 수 있는, 또 그것들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위대한 영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결함,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너러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결함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개념으로 이제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18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 용어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합리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리치의 리라고 하는 것에 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럼 이제 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우주 질서, 또 이제 태극, 뭐 또 이제 신 이런 용어들로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고대에서는 그 우주의 질서로서 가장 근본적인 스탠다드가 있고, 이 스탠다드에 우리가 어떻게 합치하느냐, 어떻게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합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주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발견해야 내가 거기에 딱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합리성의 개념이 이제 데카르트에서는 완전히 바뀌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합리성은 더 이상 실질적으로 곧 존재 질서라는 측면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자, 이제 합리성은 절차의 문제예요. 자, 메커니즘의 문제고 프로시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절차는 단순히 실질적 진리에 이르는 것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고대에 있었던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악에 찬 악마의 희생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뭐 또 플라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319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합리성은 이제 주관적 사고의 내적 속성이 이제 실제에 대한 통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표준적인 추론 결과를 얻어내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로 가는 것이지, 이게 우주에 있는 어떤 질서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찰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실질로부터 절차의 움직임. 그러니까 실제로부터 절차, 추론 절차, 형식 체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발견되는 질서로부터 구축되는 질서로 간다.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구축하는 것이다.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질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존재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내가 신의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 그 형식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마지막 문단 보시면 자기 충분적인 확실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질서, 뭐 어떤 타당한 질서, 뭐 타당한 원리 이런 것들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그것을 확실하다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것이 코기토이고 그것이 세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데카르트는 신을
아니, 부인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초기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들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밖에서 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을 통해서 신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내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에 대해서 완벽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네? 나의 능력에 나의 사고 능력, 내가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신학 이론이 이신론이죠. 신을 이제 밖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신을 재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에 맞게 재구성해 놓은 신론이 바로 이제 이신론이라고. 다음 시간 뭐 이건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 디이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자, 하나는 신이 직접 자, 나는 뭐다.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모세에게 또는 이제 성경의 기자들에게 이걸 이제 우리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이 내가 X다, Y다라고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이제 성경 또는 이제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계시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안에 내적인 모순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자연신학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에 대해서 추론할 수가 있죠. 신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 그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신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인데 데카르트가 이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으로.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는 내가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그 내면에 있는 신을 만나는 거죠. 신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고, 그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 질서와 하나가 되는 버마이더의 상태로 우리가 환원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똑같이 내면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주 이제 다르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내면을 통해서 뭐 신을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세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들을 찾아가는 것들은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바꾸고, 또 윤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바꾸고, 또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바꿔 나가면서, 자, 이제는 이제 철저하게 세계하고 인간하고 같이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분리시키고, 철저하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계가 있고 인간이 있는데 이 세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똑같은 것들을 지배하는 게 바로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자, 세계가 있고 인간의 영혼이 있고 이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스토아학파 또 고대 철학에서는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인간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인간이 돌아가는 원리는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또 인간의 영혼이 돌아가는 세계, 또 신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철저하게 기계이고, 자, 이 세계는 뭔가는 알 수 없죠. 뭔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이런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개의 어떤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은 세계를 다루는 학문과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데아에 의해서 둘 다 돌아가기 때문에 공통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걸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질서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질서라고 하는 게 우주는 이리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이 우주 리가 반영된 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주를 알게 되면 인간을 아는 거고 인간을 알게 되면 우주를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방식이죠. 근데 데카르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에 맞는 원리가 필요한 것이고 기계가 아닌 다른 것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고나 추론,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혁신적이고 굉장히 좀 색다른 형태의 그 내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면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우리의 정념이에요. 우리의 정념. 우리의 정념을 어떻게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것도 자꾸 이제 말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고 증폭되면 그것이 위대한 영혼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순수한 어떤 신적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데카르티스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념이 극대화되는, 또는 그것이 가장 증폭된 형태로 안정화되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고결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일상생활의 긍정이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윤리학, 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